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회가 본회의에 상정됐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방금 전 오후 4시에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붙인 결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켜서 민생회복과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은 방송장악법으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대치전국 분석해봅니다. 2부 인터뷰 코너에선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에게 방송법 개정안 통과와 여당의 강경 모드에 대한 야당의 대응 방안 등을 자세히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회가 본회의에 상정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오후 4시쯤 종료를 했고요. 표결에 붙여서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며 쟁점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 나타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남은 방송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일단 필리버스터 밤새도록 했고 오후에 이제 24시간 만에 종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표결했고 저렇게 보시면서 어떤 상황이 좀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셨어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입법안들이 이제 국회가 효용성을 나타내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되고 있다. 그러면서 방송 3법이 4시 반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된 상황이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표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본회의가 21일 열려 있는데요. 나머지 그런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죠. 그 부분과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그동안 민생 입법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았던 법안들에 대해서 통과시키면서 국민이 바라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이제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시행해 나가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정권의 시작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취지까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흉내라도 한 번은 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야당과 더 이상 대화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국민들께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습 적어도 그 정도는 보여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면서 지금 같은 모습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잔당, 내란 세력, 대화도 함께 못하겠다. 이제는 악수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에 대해서는 전혀 협치의 생각이 없구나. 앞으로 이 폭주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민주당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예를 들어서 이제 쟁점 법안들 방송 3법
이거를 이제 먼저 처리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보니까 이제 3대 개혁 법안을 항상 언급할 때 검찰 개혁, 방송 그 언론 개혁, 그다음에 이제 사법 개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이 아니고 왜 중간에 언론이 끼어 있지 했더니 모 의원한테 여쭤봤더니 그 민주당 의원 말씀은 사법 개혁은 비교적 최근에 그거기 때문에 아마 순서가 그렇게 됐을 거다는데 여하튼 그 세 개에 이제 들어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법안으로 정청래 대표 예. 언론 관련 법안 방송 3법 이제 그 중에서도 방송법 개정안 먼저 이제 처리를 했거든요. 방송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좀 이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더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렵습니까? 사회적 합의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법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봤을 때도 예전에 과방위 의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 때부터 이 방송 3법에 대한 부분,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의 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MBC 압박하거나 아니면 KBS 사장 그런 낙하산 인사 YTN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대표가 바뀌고 그러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 구조에 대한 그런 언론과 정치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해서 필요성을 대두시켜 준 것이다. 협치를 얘기하셨는데요. 협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21대 여당일 때도 그렇고 지금 야당이 된 순간에도 방송 3법 개정에 대한 대안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세상이 바뀌지 말아야 된다. 그냥 현행을 유지하자. 그러면서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없다. 이런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오늘 뭐 어제 필리버스터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방송이나 언론개혁, 검찰개혁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언론과 검찰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뭐 표현을 하자면요. 그렇지만 야당일 때 개혁을 하게 하고 했고 거부권을 휘두르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추진해야 되는 개혁은 일관성 있게 하겠다라는 면에서 언론의 독립 그리고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까지 지금 1년에 여러 가지 비상경과 그런 대법원 헌법에서 헌재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법 개혁까지도 힘있게 하겠다라는 면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첫 일성에서 언론, 사법, 검찰 개혁 TF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도 많은 대한민국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강전혜 대변인, 제가 질문을 짧게 드릴게요. 뭐 비슷한 거겠지만 지금 신현영 의원께 사회적 합의 필요한 거 아니냐 요구 있는데 속도전 나서는 배경 이제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야당이 이렇게 대안을 안 내놓고 그냥 반대만 하느냐? 좀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예를 들어서 방송 3법 이런 것들은 좀 대안을 내놓거나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저도 인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여야가 대화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야당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탓하는 것은 여당의 모습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미 정권을 가져갔으니까 장악하겠다면 장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장악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방송 3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법이 통과가 되고서 3개월 안에 각 회사의 대표, 이사들을 모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론 개혁이라는 그 큰 틀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왜 지금 이 사람들이 3개월 안에 모두 교체가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이유를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법안을 이제 개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뭐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단체, 노조 이런 데에다가도 주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나 노조 같은 경우에는 친민주당 성향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안이 일단은 통과가 되고 그러면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과정에서의 장악을 넘어서서 향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교체 시한을 3개월로 못 박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자주 봤던 건 아닌데 일단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이어갈 거니까요. 국민의힘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 처리가 이재명 정권 독재 시작이다 라면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오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 볼 것입니다.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빠져있지만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할 것입니다.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를 보니까요. 민주당의 방송장악, 검찰 해체, 법원장악 뭐 이런 용어를 언급을 하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3대 개혁 얘기할 때 이 뭐 언론 개혁, 그다음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걸 약간 뭐 어떻게 인용해서 썼다 이렇게도 보여주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저 강전일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민주당이 사법체계 흔들고 뭐 법원까지 장악하려고 그러고 검찰을 해체함으로써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언론도 그렇게 장악하려 한다. 이런 시각으로 지금 보는 건가요? 그렇죠. 법안을 통해서 지금 국회 입법부니까요. 입법부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행정권,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지금도 필리버스터 하고 이렇지만 이거 지금 숫자 싸움으로도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결국에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어디 기관에다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 여야가 협치를 한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시 사법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의 이 세 부문을 여당이 장악하려고 그런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신혜영 의원님은 어떻게 반박을 하세요?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원상 회복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국민들의 공감이 상당히 있는 법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정권이 바뀌면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나눠먹기 관행을 끊자. 라는 면에서의 법안 개혁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KBS의 그런 파우치로 인한 낙하산 사장 선임 그리고 EBS도 사실 신동호 사장이 지금 출근하려고 그러다가 저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고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이진숙 그런 위원장의 단독 뭔가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아 정말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든 악용하려는 사례들을 권력 장악으로 분명히 그 폐해를 보셨고 특히 MBC에 대한 입틀막 여러 가지 그런 취재 배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권이 언론을 이렇게 탄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서는 이번에 대선에서 정권을 바꾼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방송상법의 내용도 공영방송의 이사회 이사수를 확대하고 정치권이 이사 추천권을 40% 미만으로 제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이 이사회에서의 그런 영향력을 상당히 축소하는 우리 스스로의 권한을 줄이는 방식으로의 그런 방송 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서 독립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이사 추천권에 대한 언론, 학계, 시민사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오히려 준비를 하고 적극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보수에서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이사들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리만 반대를 했고 그동안에 어떠한 대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그런 언론 장악에 대한 부작용이 명백한 상황에서 방송 3법부터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신동욱 의원 첫 주사로 나서서 7시간 넘게 진행을 했고 여당에선 김현 의원 과방위 간사죠. 반박 토론 벌였습니다. 두 의원 발언 차례로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3개월 안에 이 법이 바로 시행이 돼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급합니까? 방송사 사장 바꾸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정말 이 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현재 있는 사장님들 임기는 보장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지난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송 무슨 철학 어쩌고 운운하면서 끝까지 버티시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정치 탄압받았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시고 근데 지금 오면 왜 잣대가 달라졌습니까? 적어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해서 방송사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바로잡는 노력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일단 신동욱 의원 얘기는 왜 이렇게 급하냐. 3개월 시한을 박아가지고 빨리 이사진 바꿔서 방송사 사장 바꾸려고 하는 그거를 반박할 근거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약간 격하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신현영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강전의 대표님 아까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예. 신동훈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윤석열 계엄 지겹다. 언제까지 내란 타령이냐. 내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엄과 구테타를 옹호하는 발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신동훈 의원의 발언들을 보면 필리버스터가 워낙에 그런 관심 밖에 그런 지지난 24시간의 그런 토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의정활동의 일환이거든요.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고 고생은 줄창하는데 사실 언론들이 관심 안 갖고요. 필리버스터 시작하면은 우르르 의원 나가면서 그리고 사실 오후 4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 기사가 마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기사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세고 강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왜 곧바로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뭔가 이런 권력의 남용이나 아니면은 직권 남용을 하면서 지금에 있는 여러 기관장들에 대한 자리를 박탈하거나 아니면은 해제하려는 그런 무리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 정권이 바뀌어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법안 개정을 통해서 원리 원칙에 맞는 그런 법안의 그런 시스템 안에서의 여러 가지 정권에 대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김현 의원이 딱 말하잖아요. 관련해서 법 개정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 결국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하고 끝나면 본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지금 야당에서의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마비가 되었다. 결국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같이 가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의 견제 능력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여전히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고 내란과 계엄을 두둔하는 그런 신동욱 의원의 첫 번째 일성이 결국에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명분도 퇴색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대안을 내지 못하는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할 경우에는 대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계속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그때는 대안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결국에는 대안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에 계속 반대만 하고 거부권 행사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양곡관리법이자 농업사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방송법에 폐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같이 소통을 하고 대안을 내려고 해야 협치가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강전의 대변인.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야당을 너무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김병기 원내대표 녹음을 들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어쨌든 법에 정해져 있는 국회에 있어서의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특히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 필리버스터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대해서도 지금 24시간 이후에는 표결로 중지시킬 수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도 그동안의 국회 관행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관행도 없어져서 오늘도 어제 오후 4시 한 1분쯤 시작하니까 오늘 4시 반쯤 바로 끝냈잖아요. 민주당에서 는 24시간 지나면 바로 중단시키겠다는 것도 미리 공표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벽까지 저희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 의원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책 제목이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니네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듣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니네 지금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다라고 모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태도는 전혀 맞지 않다. 일부러 그 책을 갖고 왔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는 한 그 정도까지 하시고 제가 이제 사실은 강전의 대변인한테 드리려고 그랬던 질문이 비슷한 질문인데 우리 신현영 의원님한테 왜 이 3개월 질문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보면은 이사회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네. 막 압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본래는 여권 이사인데 야권 이사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압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정권 가지 바뀌면 기관장들이 뭐 잦은 사퇴 하고 형태로 심지어는 이제 내려놨었죠. 뭐 감사원 감사를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면 교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까지 가가지고 꽹과리 치고 막 거의 못 살게 굴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까지 1, 2년 버틸라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들을 쭉 경험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거를 이례적으로 박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보거든요. 지금 아예 국무회의에 이진수 방통위원장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부분. 근데 바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의원이 그때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어쨌든 임기 똑같은 논리로서 다 채웠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여야가 좀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되는 건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정권이 들어왔을 때 감사라든지 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걸 가지고서 압박을 하면서 망신주기식으로 잦은 사퇴 형태로 내려오게 하는 이런 좀 관행 같은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사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를 3개월이라는 시한을 법에 부칙으로 박아놓는다는 거 이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엔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빨리 진행을 하려는 것도 결국에는 방송 장악의 속도를 높이는 것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이사회 구성으로 인해서 사장을 교체하고 경영진 교체하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이거 뭐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긴 있어요. 플러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명분 좋습니다. 뭐냐면 막 그 간부들이나 어떤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막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뭐 어떤 일방적으로 정치 권력에 흐르거나 어떤 뭐라 그럴까 자본에 흐르거나 이런 것들을 견제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이걸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역으로 이게 경영 하나하나에 세세하게 너무 간섭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또 반론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글쎄요. 제가 이 방송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권이 저도 사실은 뭐 여당 의원이었다가 야당 의원이 됐었을 때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방송국의 컬러가 바뀌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유튜버들이 진행을 맡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면은 보수의 극우 유튜버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행자가 바뀌고 스태프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같은 사건 사고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톤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야당 패널들은 항상 조금 서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TBS 사건도 있었고요. 김어준 육수 공장 폐지됐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통보받으면서 잘린 앵커들이나 방송 진행자들이 있었고요. 이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방송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방송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편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사 동수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분명히 문제의식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의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건데 그럼 과방에서 그동안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소통을 했었는가. 이따가 뭐 과방위 간사분도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려면 반대만 하고 토론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21대의 그런 갈등이 22대에 연결되면서 결국에는 표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의 정치의 단면의 현상이 이렇게 법안 통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면에서 뭐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한테는 비슷한 질문은 이런 각도에서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노조가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새로 되찾는다. 경영 입장에서는 이 균형추가 어느 정도 그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균형추가 너무 노조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방송 3법도 그런 견지에서 볼 수 있어요. 그 균형추가 과연 기울었던 균형추가 중간으로 온 건지 아니면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그 균형추가 너무 노조 쪽으로 지금의 방송에서 노조의 강자는 민주노총 언론노조거든요. 그렇다면 그 언론노조가 조금 더 득세할 수 있는 어떤 방송 혹은 언론 환경으로 가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게 내재화되고 좀 장기화되면 이게 지금 현 민주당의 유리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제가 어떻게 아까 보세요?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 방송 3법 내용 중에 시민단체랑 노조에게 추천권을 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시민단체나 노조는 누가 보아도 친민주당 성향이 더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번 정권이 아니라 만약에 정권이 다음에 넘어간다라고 해도 이 법이 계속 있는 이상은 이게 계속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송국들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뭐 보도 책임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노사 동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 권력이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국민의 입장에선 이 방송 3법이 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너무 왜곡하고 있다.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국민들께서 이제 나머지 방송 입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왜 3개월 안에 이 사람들을 모두 교체해야 되는지 국민들을 설득하는 민주당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정체는 어제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은 전 구간 통과하는 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촌 1터널에서 8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히고요.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밀립니다. 더 가서 반월터널과 월곶분기점에서 서행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 이후로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정청래 새 대표를 향해서 뭐 테러리스트다, 내란 교사범이다 이런 거친 표현 잇따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근데 앞서서 이제 정청래 신임 대표는 뭐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 언급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아니 좀 잘하세요. 사람 취급 좀 받으세요. 강재현 대변인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금 아까도 필리버스터 얘기하면서 한 여당 의원이 허송세월이라는 책을 읽고 있더라 그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분노를 했는데 지금 당대표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의원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책들 읽는 모습 사진 찍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 저는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의아한 건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내란당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12월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결국에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본인들이 여당이 되었고 대통령은 근데 본인이 취임 선서 한 날 그날 점심에 야당 대표들 불러서 오찬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견을 소통하겠다. 인사 과정에서도 결국에 이야기를 듣진 않았습니다만 송원수 원내대표한테 의견도 묻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사과 반성 안 하는 측과 악수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대통령과 오히려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됐으니까 네. 선을 그으려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대통령보다 더 선명한 모습으로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찾지 않았잖아요. 조국혁신당 가서는 뭐 원래 잘 아는 사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이런 분위기를 끌어냈으면서 네. 야당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당대회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대표가 되었는데도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도 하고 있는 야당 지도부와의 대화를 본인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청래 의원이 저는 본인 정치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차별화 이렇게 빨리 하면 이게 그렇게 좀 무리가 따르기도 하는데 여하튼 신현영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얘기하는 게 어쨌든 국민의힘이 제대로 과거와 절연을 못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도 사과할 만큼 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당권 주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뭐 발언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배경이 뭘까요? 그렇죠. 우선은 정청래 당대표는 당정대 원팀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별화한다는 거는 좀 과잉 해석이라고 보이고요. 뭐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싸우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쭉 대통령은 정책하시라. 맞죠. 역할 그래서 분담? 역할 분담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통합과 협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심을 당연히 아우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당심을 가지고서는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거는 본인의 굳은 일을 맡겠다라는 또 하나의 의지로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가관이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최고위원 후보 비전대에서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과 모습들 상당히 여전히 국민의힘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안들을 보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아무리 뭐 전당대회라고 하면 과격한 말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상대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나오긴 하지만 적어도 새롭게 당선된 그래도 여당 대표에 대해서 뭐 반미 방화범이나 국자 테러리스트, 내란 교사범, 뭐 계엄 유발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품위와 그리고 지금의 현 수준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라고 보이는데요. 김민수 전 장관의 경우에도 사실 과거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 대표를 위해서 내란 교사범이나 계엄 유발로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결국에는 내란과 계엄의 책임을 가지고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지금 수사와 조사에 협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죄 그리고 구속 이런 것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쉴드치는 것이 과연 당 입장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정말 전당대회가 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이 뭔가 옷을 벗었다든지 드러누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두둔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극단적으로는 바리깡 들고 와서 누구는 머리를 깎는 퍼포먼스를 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이 극우로 하염없이 빠져들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정말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대표가 선출되더라도 과연 개혁과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완전히 좌절스러운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요건 하나 두 분한테 짧게 여쭤볼게요. 이 대치 정국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정치적 이해득실이 어떻게 될까요? 대치 정국이 이어졌을 때 여야에게 모두
상처 아닐까요? 저는 상처는 결국에는 여당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민주당 폭주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문재인 정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뭐 회자되던 말이 뭐냐면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뭐 최저임금 인상하고 부동산 완전히 정말 망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됐잖아요. 인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더니 국민들은 결국 인이와 민주당을 버렸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폭주가 그때를 생각나게 해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서 민주당을 찍어주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사법 리스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선택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압박을 하면서 결국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민주당은 야당에 대해서는 대화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대화의 상대로서 인정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러한 법안들을 폭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민주당이 적어도 왜 3개월 안에 이사진을 교체해야 되는지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의아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만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저는 지금 이렇게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국민의힘 입장보다는 여당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에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의원님, 강전의 대변인님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나가면 세면 또 부러진다는 얘기도 있고 역풍이 있을 거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대 여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제 출범을 처음 하는 상황에서 지지율 높은 상황이고 그럼 해야 될 일을 따박따박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해야 되고 명분 있게 해야 된다. 라는 면에서 상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야당은 지금 정부 여당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반등 지지세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당대회든 어떻게 되든 간에 지도 체제들이 계속해서 문제와 어떻게 보면은 능력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기는 것은 앞으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의 정부 1년차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유능을 보인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갈등 구조가 간다고 해도 따박따박 그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분 없는 국민의 힘을 보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거두실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그런 자각을 조금 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하는 경우에 사람이 되고 그때 경청래 당대표가 악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저희는 국민의힘이 올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이런 정말 내란 뭔가 일부의 세력들이 같이 있는 당에서의 협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별로 탐탁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런 행위나 입장 이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모습, 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뭐 이게 다시 살아날 어떤 조짐을 아직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저런 취급도 받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적 신뢰나 어떤 여론전을 펼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을 이제 다 인지하고 있을 텐데 자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 예비경선 컷오프 오늘부터 7일까지 이제 4강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4명 이게 본선 진출자 이제 가리는 건데 가장 이제 관심은 그 4명이 누구냐 이런 제가 촌스러운 질문은 안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이 경선이 네. 또 지난번처럼 찬반 반탄 찬탄 네. 이런 식의 어떤 진흙탕 싸움보다는 좀 이렇게 미래 비전을 보이고 어떤 혁신을 보이고 이런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요원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회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연설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들이 연설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이는 모습들, 특히 지금 저희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한길 씨와 관련된 부분들 네. 그리고 좀 강성의 유튜버들 이런
분들의 의견 같은 것들을 수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12월 3일 이후로 계속적으로 개혁이라든지 혁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던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연설의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더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그런 저희가 구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벗어나야 되는 그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좀 더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은 신영 의원님 넘어가도 되죠? 딴 주제로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지금 전당대회는 찬길 반길이잖아요. 찬길 반길이고 이 전한길 강사가 계속해서 출몰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걸로 지금 구구 지지자들의 그런 지지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금 기존에서의 전당대회가 계속해서 구태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얘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인데 특검이 오늘 하고 내일은 일단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내일이 김건희 여사 이제 그 특검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남편 막 구인한다고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포토라인 있으면 이건 특검이 봐도 조금 그 무리가 아니었나 해서 어쨌든 내일 김건희 여사 출석하고 조사한 다음에 아마 7일이 시한인 것 같더라고요. 모레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지막 고민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떤 체포영장 집행의 구치소도 이 교정시설이 또 법무장관 관할이잖아요. 네. 최대한 협조하라 했으니까 어쨌든 집행이 최대한 될 거라고 보세요. 강전희 대변인. 저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어려워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내일 안 하겠다고 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습니다만 변호인을 이제야 선임을 했어요.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특검 측에서 거부했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당했다. 어쨌든 지금 결국에는 기존의 탄핵 심판 때부터 같이 했었던 변호인들이 선임계를 냈고 특검은 일단은 변호인들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뭐 옷을 벗고 있었던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응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격적으로 7일 정도에는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내란 특검에서도 원래는 강제인치를 하려다가 이게 여러 가지 뭐 인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다친다든지 이러면은 문제는 형사 사건은 증거 능력이 모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문제가 되어서 내란 특검도 결국에는 그냥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한 거였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도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인치로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신한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4번 정도 그 해단의 이 체포 영장을 시도했는데 속옷 저항으로 인해 갖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시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체포 영장에 대한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가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지금 씨가 어차피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체포가 되든 안 되든 결국에는 수사에서의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특검에서는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체포 시도 때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본인이 불리하면은 그래도 본인이 전 대통령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위신과 체신이 있다 그러면 협조해야죠. 검찰총장 출신이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속옷 저항할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과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말 끔찍합니다. 생각하면. 자, 이 질문은 신한영 의원님께 먼저 짧게 해볼게요. 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향 등 정부 세제 개편안 놓고 이제 시장에서 좀 반발이 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 혼란 초래한 데 정부 여당이 사과해라 이랬는데 또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공약 과연 신뢰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좀 조정이 될 걸로 보세요. 어떻게? 저는 조정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한정혜 정책위의장한테 플랜 A, B의 대안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기재부에서의 그런 대안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에서 당연히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지금의 그런 주식 현장에서의 개미 투자자들의 혼란을 해소시켜야 된다. 그런 유연성과 실용주의를 가지고서는 이번에 당정이 다시 한번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담는 대안으로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식시장 올랐거든요. 어제도 조금 올랐고 그래서 계속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메시지 내고 있기 때문에 꼭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 근데 이제 오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말로는 오늘 신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 좀 오르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을 그렇게 쉽게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또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국회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데 이분이 국회에서 주식을 트레이딩을 했는데 주식 거래를 했는데 근데 이분 재산 신고에는 주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타인 명의로 본인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던 것이 드러나서 지금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야당에서는 이미 관련해서 뭐 논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그 감찰을 지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정말 그 소속 그냥 의원도 아니고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보좌관의 명의로 그 주식을 매매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 민주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인가. 최근에 또 그 진성준 정책위 의장, 이젠 전 정책위 의장이죠.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주식 안 해봤다 이런 얘기 언론에 이야기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50억 아니라 이제 10억으로 내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신념처럼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해보지도 않은 분들 그리고 어떠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코스피 5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수출이 주력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만 5천이라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잘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관세 협정도 나름대로의 선방은 있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EU나 그 일본보다 더 좋은 형태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인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잘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어떻게 돼가냐고 물어보니까 서로 뭘 원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관세협정은 7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 게 모두 전 국민이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달 말에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어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말 코스피 5천 시대 열 수 있는 정부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그게 왜 포착이 되는지 여하튼 뭐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경계심이 이제 흐트러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거기 보니까 8.15 사면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자, 이게 이제 일단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하면서도 이런 거 봤을 때 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강전의 대변인님. 아니 말로는 뭐 정부 여당에 맞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하나?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심지어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하면 안 된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텔레그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방식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의 방향성과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그분들의 어떤 범죄의 성격이라는 게 이분들은 심지어 그분들이 과연 그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4명 같은 경우에는 금품수수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전혀 모르겠고 야당으로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여당의 잘못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형태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송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사면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사면권 아예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사면에 대해서 이끌어내는 방식이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텔레그램으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거 보고 어떤 거 느끼셨어요? 저는 우선은 무기력한 야당의 리더십을 명확하게 드러낸 거라고 보거든요. 특별히 뭐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요청한 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사면을 꼭 해야 된다라고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시스테믹하게 이 사람부터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의뢰온 거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딜리버리하는 역할,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리더십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요즘에는 사진 많이 찍히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 뒤에서 엄청나게 카메라가 줌으로 땡기면 네. 의원들 특히 맨 뒷줄에는 지도부들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소통을 많이 하고, 특히 본회의가 상당히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지루해요. 필름 붙여도 찍혀요? 필름 붙이면은 이제 옆에서는 각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지만 뒤에서 직방으로 하면은 예, 충분히 찍힐 수 있습니다. 직방이라면 직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체리따봉 그런 거 다 찍혔잖아요. 중요한 거 대통령과의 대화도 이렇게 노출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야당 대표가 이렇게 텔레로 직접 소통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몇 번의 그런 오찬과 협치를 통해서 그래도 텔레하는 사이는 됐구나. 라는 정도의 얘기인데, 이 중요한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텔레로 소통을 하는 것이 과연 무게감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 왔을 때 보니까 뭐 서로 껴안고 있는 그런 것도 있긴 있던데, 여하튼 국민들 보기에 이건 뭐지 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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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지수는 치매를 앓는 외할아버지, 그리고 폐지를 줍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픈 할아버지를 대신해 불볕더위 속에서도 매일 폐지를 모으러 다니는 할머니. 손녀딸 학비를 위해 아픈 다리를 끌고 온종일 동네를 돌아다녀 보지만 손에 쥐는 돈은 불과 몇천 원뿐인데요. 매일 저녁 땀에 젖어 들어오는 할머니의 모습은 지수의 마음을 무겁고 안타깝게만 합니다.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밤마다 끙끙 앓는 할머니 곁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는 지수. 빨리 커서 두 분을 편히 모시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지수는 오늘도 밤늦도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지수 가족이 더 큰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영남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에 경북 구미와 영덕에서 기온이 35.9도, 서울은 33.5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오면서 폭염은 완화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많은 곳은 영남에
8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전부터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내리는 비의 양은 경기 북서부와 동부, 강원 내륙에 최대 150mm 이상, 충청과 호남, 경남에도 최대 100mm가 넘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일부 지역은 7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비가 퍼부을 수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 32도, 대구 33도가 예상되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 정도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이어갔고 토론이 종결되자마자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올해 1월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올랐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2%로 올라선 뒤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이 27.1도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기상청이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반면에 제1야당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이 없다며 예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여부에 대해서 못할 것 없다는 입장 밝혔고요. 정 대표는 취임 후 가장 먼저 통과시킬 법안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택하고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오늘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대치 격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영두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최영두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상은 했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후에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습니다. 자, 이제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신데 필리버스터 분위기 어땠는지 또 이 표결 때 상황 어땠는지 그건 짧게 좀 분위기 전해주세요. 네네네. 네, 필리버스터 24시간 안에 하도록 돼 있죠. 이게 참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 소수당에게 마지막으로 표결에 앞서서 그 다수당에 호소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왜 이 문제 이 법안이 심각한지를 알리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으로 그러니까 180명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이제 의결을 하면은 24시간에 중단하도록 24시간 이후에 중단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되었고 잇따른 표결로 이제 되었는데
우리 개혁신당 의원들은 이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는 180석을 넘겨서 중단됐습니다만 이건 180석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방송법은 압도적인 민주당 일변도로 통과됐죠. 네네. 자,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이제 하나씩 뭐 살람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하나씩 이제 통과시키는 이런 법안 이제 당초에 노란봉투법을 뭐 이른바 1호 법안으로 당대표 취임 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택했는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첫 번째는 아마 우리 가방위원장과 또 정청래 대표의 의중이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지금 되자마자 무슨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개혁특위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언론 개혁도 언론 저 방송법 개정안 이 개혁안도 참 심각한 문제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경제도 어렵고 지금 통상마찰 또 새로운 안보 환경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 조선이라는 기술 조선의 앞선 경쟁력으로 해서 마스가라고 해서 미국과의 새로운 관시 협상도 성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굉장히 이게 수출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들한테 노랑봉투법이며 또 새로운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 상법 개정안 때문에 사실 주가가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건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는 그 기업도 어려운 판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억지로 뭐 산업평화법이라 합니다만 이제 원청 하청으로 이어진 수많은 그 회사들이 그냥 원청 회사에게 이제 모든 조건으로 시비를 불고 파업을 하게 되면 심지어 어떤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을 파업의 기본 뭐 내용을 삼당을 이렇게 하면 이제 기업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그거 뭐 하루 종일 하루 끝나면 끝날 걸 왜 하느냐 하지만 만일 이거라도 없었으면은 아마 민주당의 저 기세라면은 지금 하루에 5개 악법을 다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하루씩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리고 8월 5일 날 오늘로 일단 7월 임시회의는 종료가 됩니다. 그럼 오늘 자정몰입에 종료가 되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뭐 전당대회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8월 22일 날 본회의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 우긴데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면은 8월 21일 날 이후에 다시 한번 방송법 중에 한법 중에 남은 하나 아마도 이제 그때는 교육방송법이 될 텐데 그 법하고 그다음에 노랑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제 이게 내겠죠.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다시 한 번 더 정부가 또 여당이 이 악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숙고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 그나마 필리버스터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 3법, 방송법 개정안 아까 통과했는데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다양화함으로써 방송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리는 법안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있어요. 아까 뭐 신동욱 의원 뭐 왜 이렇게 3개월 이런 부칙, 방송법 개정 부칙이 경영진과 이사회 사퇴 시한을 명시했다. 이거야말로 빨리 바꿔가지고 사장 교체하고 경영진 교체하고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가는 그런 거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법에 그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이 법에 따라서 새롭게 이사와 사장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부칙이라고 보세요. 예, 노골적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지금 이 법 자체가 위헌 시비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겁니다. 특히나 지금 도대체 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러는데 지금 공영방송, KBS라든가 이 지상파라는 국민 재산을 쓰고 있고 또 은필칭 국민의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방송을 위해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또 대표성이 있는 그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사가 이 공영방송을 잘 관리하고 또 편파적이지 않도록 어느 정당의 편을 들지 않도록 어느 진영의 편을 들지 않도록 해서 나라의 국론을 좀 통합시키고 또 미래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큰 목표일 텐데 지금 이건 뭐 민주당과 뜻맞는 사람들로서 방송의 이사진을 다
바꾸고 네. 다 차지해서 6년 동안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의도가 담긴 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 너무 무리를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니 도대체 민영 방송에까지 방송 편성위원회라는 걸 두어서 거기서 근데 노사동수로 해서 방송 편성은 물론이고 또 보도 책임자 또 심지어는 사장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이야기냐. 아니 이제 미국의 CNN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 방송이 칼날 팍스뉴스는 팍스뉴스대로 CNN은 CNN대로 자기들의 그러나 이제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그건 언론의 윤리 문제거든요. 네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편성위원회라는 걸 둬가지고 뭐 인민위원회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이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론사, 방송사 어떤 경영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간섭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 방송법의 이 조항 이게 편성의 자유 문제, 편성권이거든요. 편성의 자유에 대해서 이 헌법에 보장한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전원재판부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그 전원재판부 사건인데요. 헌법재판소. 그 당시 그 전원재판부가 얼마 전에 퇴임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했던 바로 그 재판부가 이것이 방송법에 대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그 헌법의 조항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때문에 방송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그것이 민영방송,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왜 노사동수로 해야 됩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방송사의 우리 종사자들이 물론 전문인이고 열심히 일하고 하겠습니다만 비고용인들입니다. 국민들이 고용한 것입니다. 경영의 영역이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경영이라든가 편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반반의 노조가 국민을 전체를 대변합니까? 우리나라 전체 노조 가입률이 민노총 같은 경우 가입률은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방송사들은 지금 노조가 굉장히 세요. 특히 민노총 소속 1노조가 뭐 KBS는 조금 적은 편이지만 뭐 MBC는 압도적이거든요. 주요 보직 간부도 전부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노조 출신입니다. 뭐 이런 회사가 국민과 다른 모습으로 그 민노총이라는 노조의 지침에 따라서 또는 그런 생각과 그런 세계관에 따라서 방송을 편성하고 또 방송의 경영에 개입하고 그런 보도 책임자를 노조 출신으로 뽑겠다고 한다면 그게 국민의 방송, 국민을 위해서 일종의 공복인데 그게 맞는 일인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위헌 소송이 나올 것이고 위헌 소송의 결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그 비슷한 질문인데 제가 요 각도에서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란봉투법 하면은 그 노사 간의 어떤 균형추가 과연 어딘가에서 이제 뭐 그거를 추진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너무 사측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노측이 좀 권리를 확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노쪽에 기운 어떤 균형추가 가 있다. 만약에 이 방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측의 어떤 그 고유의 그 경영권이라든지 편성권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 사원들한테 가거나 노조 쪽으로 갈 경우에 이게 결국은 노란봉투법에 노조의 힘이 너무 실리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특히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너무 힘이 실려서 결국은 노영방송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거는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어떤 구조를 굳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송법이 21대 국회 때까지 여야가 현행의 구조를 유지한 것은 이것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민에서 선출된 국회와 또 대통령이 그런 선의를 가지고서 국민의 방송을 제대로 잘 선량히 관리해서 국론의 어떤 통합과 그 실제로 BBC의 목적을 보면은 참 정말 글로벌 표본이 될 만하다고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새로운 교양을 주고 우리 영국의 문화를 수준을 높이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KBS 목적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 그런 선량한 사람들 뽑아서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전문가들을 뽑아서 하고 못하면 책임지고 뭐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인데 이게 글로벌 표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얼마 전에 100분 토론에 나갔더니 100분 토론에 나온 시청자 패널들 그 시청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토론 현장에 나오는 시민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한 말씀씩 하죠. 시민 패널들이 이 복잡해서 너무 어려워해요. 이 선출하는 방법이 왜 이리 복잡하면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복잡하죠.
복잡하는 데다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 모두가 이해하게끔 간단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기존에 지금 우리 국회도 불신받고 해서 참 국회의 잘못이 큽니다만 그러나 이 못된 송아지 뿔 고치겠다고 소를 잡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가려진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1대 국회까지 방송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글로벌 표준에 따른 국민의 위임에 받는 그런 국민의 대표성에 따른 절차로 구성한 것이고 그걸 이 정부부터 잘하면 됩니다. 이 여당이 잘하면 되고 사실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큰 거거든요.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국민의 대표성을 위임받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통 글로벌 표준으로 삼는 BBC가 그렇고요. 또 독일의 공영방송이 그렇고 미국의 공영방송이 또 NHK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면 글로벌 표준은 잘 모르겠고 뭐 윤석열 대통령 때 어떻게 했대 그 이야기만 하는데 그랬으면 윤석열 대통령 못했으면 이제 당신들이 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또 아무 말 안 해요. 자 야당은 일단 뭐 국민의 대표성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자꾸 영향을 끼치고 이러니까 이게 권력으로부터 좀 더 독립되는 체제를 만들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 여당은 그런 명분 내세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속에 아주 장기적인 방송 장악 기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시려 그러면은 그 노동조합이 사주조합을 만들어서 사주조합 방송 만들면 되죠. 왜 국민의 방송,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서 그 전 국민들은 민노총의 노조가입률이 10%도 안 되는데 60, 70%는 압도적인 그 민노총의 영향력을 가지고 방송의 편성이라든가 방송의 경영, 방송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까? 요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 왜 야당은 대안을 안 내놨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는 대안을 내놓으려면 어느 정도 그 현실성이나 이게 적절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너무 이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야당 생각과 달랐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협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다만 이제 그 중에 보면은 그나마 국민의 대표성을 위임 절차에 따라서 그 구성의 방식을 논의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번에 우리 같은 과방의 동료 의원인 언론인 출신의 한민수 의원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민수 의원안이라면은 우리 당과 상의해서 한번 해보자 했더니 한민수 의원안은 그 전체 민주당이 만든 대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 한민수 의원안이 이제 말하자면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표성에 따른 방식으로 조금 개선을 해보자는 방식이고 과거에 그런 안은 우리가 이전에 21대 국회에서 박성준 과방의 우리 간사가 비슷한 안을 내놓았는데 뭐 그 부분은 협의할 틈도 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건 뭐 억지 주장이 아니 너무 터무니없는 법을 추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이란 이전에 우리가 했던 우리 선배 의원들이 합의해서 만든 이 법이란 체제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걸 정확히 잘 운용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 당장 대표적인 게 방송통신의 5인 구조를 지금 유지를 그걸 깬 게 누굽니까? 처음에는 물론 최민희 위원장을 우리 최민희 위원을 7개월 동안 정부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빌미가 되었지만 그로부터 국회는 3인의 추천 몫을 1년 이상 추천하지 않았거든요. 그중에는 우리 당도 한 몫 추천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그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또 그 문영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대행 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당시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을 물었어요. 좋다 7개월은 그렇다 치고 앞에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던 거. 그럼 그로부터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왜 1년 동안 국회는 3명을 추천하고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유효한 것이고요. 민주당이 방송법은 바꾸지만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구성을 좀 권한이라든가 또 관할 대상을 조금 일부 변경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요지는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정상으로 해서 그것만 정상화되어도 모든 것을 정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그 5명의 방송통신위원이 그 협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 평의를 통해서 방송에 적합한 정책 또 통신에 관한 규제 이런 걸 다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목을 민주당이 안 해주니까 우리는 우리 추천목도 못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최근에 그 대통령 추천목 한 분이 그만두셨거든요. 그러면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명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방송 정상화는 방송통신위원회 5인 구조 복원에 있고 거기서부터 정말 그 여당과 민주당이 방송에 우리 저 방송 이진숙 위원장 고사작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저런 지금 3개월 내에 방송사 사장 다 바꾸고 하니까 뭐 그런 뭐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사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점을 국민의힘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셨죠? 저희들로서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법안의 문제를 제기할 테고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뭐 그리고 참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이 국회 운영을 선진화시키자고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 국회 선진화법을 해서 당시 우리가 다수당이지만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당과 수기를 하는 장치로 뭐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라든가 또 패스트트랙이라든가 또는 그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다수당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정권 잡았을 때 지금 뭐 공영방송 심지어 민영방송까지도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데 이래 갖고 주는 어떻게 우리나라 방송이 발전하겠습니까? 네. 자, 무력화 얘기하고 일방통행식 얘기하셨는데 정청래 신임 당대표 제1야당 국민의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표를 유독 예방 대상에서 뺐고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독선적이고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예, 이건 뭐 독선도 이만 참 이를 말할 수가 없고요. 이런 행보가 계속되면 앞으로 어떤 전국이 펼쳐지고 정치적 이해득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야당은 지금 뭐 대선에서 패배하고 했습니다만 특히 통상과 경제의 위기 속에서 지금 여당이 진짜 잘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우면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정치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까지 와서 우리는 참 큰 죄책감으로 우리도 더 잘해서 국회에서부터 협치를 복원하고 하고 싶은 그런 열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저 통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하길 바라는데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뒤로는요 너무 반도체 경기면 우리 경기가 좋았습니다. 해마다 초과 세수가 100조씩 더 걸렸습니다. 그때 경제지 신문 보면은 삼성전자 이런 데가 매 분기별로 어닝 스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망쳐지고 그 당시에 온갖 또 독선적인 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뭐 임대차 3법 그래가지고 온 전세 대란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온 돈을 뿌려대서도 해마다 세수가 100조 초과 세수되니 지금은 세수가 부족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간신히 뭔가 뭐 경제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더구나 당장 관세율 15%도 과거에는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무관세였습니다. 당장 수출에 타격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 경제인데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내수 경제가 어려운데 이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 대표가 내란 정당 해산 추진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 내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란 정당입니까? 그럼 민주당은 내란몰이 정당입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컨대 마이클 샌들 같은 그 하버드 스카 같은 경우도 지난 우리 계엄 파동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 회복 탄력성 이른바 영어로 리질리언스라 그럽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놀랬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위대한 힘도 그렇지만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했던 그 능력 그리고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남미라든가 무슨 다른 국가처럼 그 수렁에 빠지지 않고 그걸 재빨리 극복해내는 걸 보고서 특히 마이클 샌들 교수는 당시에 여당 의원들까지도 그 자당의 대통령이 시행한 그 계엄령에 대해서 신속한 해제 결의를 하고 했던 것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또 하나 잊고 있는 사실인데 그때 우리 당 의원들 다수가 못 들어갔지만 그 당사에 모여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그래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한 뒤에 왜 대통령실에서 뭐 때문에 계엄했는지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무슨 안보 위협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있던 50명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뒤에 한두 시간 뒤까지 전혀 청와대에서 어떤 뚜렷한 그게 나오지 않자 용산에서 이분들이 우리 당 이름으로 빨리 계엄을 해제를 하라. 대통령실에 촉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했는데 탄핵 과정도 그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엄은 분명히 잘못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라 그래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제 퇴진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도록 가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고 해서 탄핵 절차로 부득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때도 보면은 탄핵 소추를 완전히 난폭하게 해가지고 또 내란 수교를 했습니다. 내란 수교를 한 뒤에 그리고 우리 당을 내란 공범처럼 몰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테면 헌법재판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서 내란 수괴죄를 철회했습니다. 그렇게 우왕좌왕 온통 해놓고 내란몰이로 지금 국론을 통일하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조속히 여야의 협의를 통해 섭취를 통해서 더구나 우리 당도 당시에 굉장히 그 계엄에 대한 분명한 그 입장 그리고 또 이 빨리 그 정치의 복원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탄핵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국민 분열이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압도적 국면에서도 우리 당이 그렇게 지리멸을 했는데도 왜 국민들이 50% 과반을 몰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점을 잘 알아야죠. 지금 그 권력이 차면 기울고 달도 차면 기우고 권력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고 중요한 말은 민심이란 것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배를 뒤집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오만과 이런 편견, 독선으로 전국을 몰아붙일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근데 뭐 이른바 그 진보 언론들도 좀 협치를 거부하는 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이 뭐 독주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국민의힘이 워낙 잘 못하고 자중질환이 있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취급도 받고 또 이렇게 여론전을 펼쳐도 국민한테 잘 안 먹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잘 뽑고 당의 스탠스도 제대로 이제 좀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전환길 씨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거와 좀 더 확실히 절연해야 된다. 새로운 혁신을 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그게 야당이나 아니면 여당이나 아니면 야당 일각의 프레임입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올해가 광복 80주년 아닙니까? 특히 올해가 8월입니다. 이 광복 80주년에 우리 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참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당원들은 정말 나라에 대한 걱정도 많고 또 지난 광복 해방 이후에 8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룬 대한민국의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빛과 그림자가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만 세상에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선진국을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참 우려를 보는데 거기에는 우리 지도자들 또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중 많은 부분은 사실은 우리 당의 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공이 컸습니다.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또 뭐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뭐 등등 이렇게 있었는데 참 부끄러움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 몫이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했던 우리 당원들이 참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생각하고 또 정말 분노를 넣고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참담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 다짐하는 것은 반성과 책임과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기울고 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삼권을 다 지다시피 흔들면서 오만과 편견과 독선으로 이제 뭐 야당 따위하고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당대표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의 반성의 시작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아마 그런 반성의 시작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뭐 당원들이 좀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세요. 봅니다. 저희들은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당원들의 선택이 놀라웠습니다. 전당대회를 해보면은 항상 우리 언론의 추측이라든 관측 또 우리 당의 이른바 주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80만의 당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리고 이 80만 당원 보면 수도권 충청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우리 영남도
많은 중요한 많지만, 부분이지만 수도권 중청의 민심이 80%를 넘고 예. 그리고 우리가 대선 총선을 보더라도 수도권과 여기서도 거의 뭐 10%포인트 미만으로 네. 집니다. 예, 그런 상황이 무슨 이야기냐면 40% 이상의 그 우리 저 수도권 국민들 시민들도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국민의힘을 통해서 나라를 하기를 기대를 모았는데 저희들이 실망을 시켰죠. 그 실망을 적어도 실망에 대해서 크게 사죄하고 그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단초를 저는 이번 전당대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당 대표 체제, 당 리더십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뭐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네, 최영도 의원님께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위기에 빠진 당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혁신과 변화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도 의원이었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 정부 역점 사업인 AI 인공지능을 개발할 국가대표 정예팀으로 모두 5개 팀이 선발됐습니다. 어떤 팀들입니까? 예,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 AI 연구원 등 5개 정예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최종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서면 평가를 통해서 15개 팀 중에서 10개 팀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카카오와 KT, 카이스트, 코난 테크놀로지, 모티프 테크놀로지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5개 정예팀은요 각각 주관사가 돼서 산학연이 골고루 참여한 컨소시엄을 이끕니다. 이 5개 팀에는 KAI 모델, KAI 기업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AI 파운데이션은 광범위한 데이터로 학습된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번 사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여러 산업의 AI 전환, AX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성능은요. 오픈 AI의 챗 GPT 등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입니다. 10개 팀은 지난달 30, 31일 양일간 모델의 초기 설계부터 사전 학습 과정까지 독자적 AI 기술 역량을 갖췄는지 또 업계, 학계 등의 파생형 모델을 개발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을 쓰는지 등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정예팀 모두 인공지능 주권을 의미하는 소버린 AI 모델 개발 역량과 높은 수준의 오픈소스 정책 등을 보여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발된 5개 팀들 어떤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까? 예, 크게 인공지능의 근간이 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와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데이터 그리고 해외 우수 연구자 등 인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GPU 같은 경우에는요. 업스테이지와 NCAI, LG AI 연구원이 먼저 지원을 받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정예팀과 협의해 지원할 계획인데 올해에만 1,576억 원 규모입니다. 또 5개 정예팀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특허청, 방송사 등 기관 데이터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개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선발된 회사들 가운데 유일한 스타트업 기업인 업스테이지는 AI 인재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정부가 이에 필요한 인건비와 연구비 등을 매칭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이 5개 팀들도 계속 뭐 기존의 경쟁 같은 건 계속 유지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12월 말에 1차 단계 평가를 거쳐서 4개 팀으로 줄이고요. 네. 이후 6개월마다 한 곳씩 줄여서 2027년 상반기에 최종 2곳만 남기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국내용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AI를 만들어내는 컨소시엄이 최종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떨어졌다라고 해서 기회가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 10개 팀이 탈락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들에게도 범용이 아닌 특화 모델 지원 등 다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백영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앞서서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를 잘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얼마 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마지막 경기 하는 거 봤는데 눈물의 뭐라 그럴까요? 뭐 마지막 경기를 뛰었습니다. 동료들이 너는 우리 가족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봤는데 이제 계약 끝내고 미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언론이 전했거든요. 예. 어느 언론 보도입니까? 예, BBC 보도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소속인 LAFC로 향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적료는 약 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68억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최종 세부 계약 조건은 조율 중이고 이르면 현지 시간 6일 공식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미국 LA로 떠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트넘 선수단이 앞서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뉴캐슬과 프리시즌 연습 경기를 가졌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뛴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선수단은 어제 새벽에 출국을 했는데 손 선수만 국내에 남았거든요. LAFC가 손 선수 영입을 위해서 서울에 협상단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에 남아 있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말씀하신 이적료 368억 원. 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역대 최고 이적료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예, ESPN에 따르면 MLS 역대 최고의 이적료입니다. 네. 영국 돈으로 아까 2천만 파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미화로 하게 될 경우에는 2,600만 달러의 이적료가 예측됩니다. 현재 MLS의 최고 이적료는 올 2월에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미들즈브로의 에마뉴엘 라테라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2,250만 달러입니다. 손흥민 선수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프리미어리그 127골, 컵대회 19골, 유로클럽 대항전 27골 넣었고요. 도움은 101개를 올렸습니다. 지난 5월에는 토트넘의 주장으로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에 기여하게 됐고요. 커리어가 화려한 만큼 이적료도 높은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뭐 마지막을 잘 장식했다고도 보여지는데 손흥민 선수 앞서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알 이티하드 팀으로 이적설이 이제 강하게 나돌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행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한테 있어서 월드컵이 가장 중요하고 저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2026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북중미 월드컵이 치러지게 되는데 미리 현지에서 적응을 해서 그만큼 성과를 내고 싶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다운 좀 멋진 생각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LA 쪽으로 가면 교민들이 많아서 그 팀도 아마 손흥민 선수를 활용해서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회사 내 20대 신입사원보다 50대 부장이 더 많다. 이게 이제 요즘 인구 감소 여파로 또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채용을 적게 하고 막 이러니까 세대 역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원 채용이 적으니까 나이 많은 사원들이 비중이 더 많다 이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데 퇴직 연령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업 분석 연구소인 리더스 인덱스가 연령별 인력 구성이 비교 가능한 매출 기업 500대 기업 가운데 12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4년에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2023년보다 줄어서 19.8%로 집계가 됐는데요. 50세 이상 인력 비중이 오히려 늘어서 2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관이 2015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두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30세 미만 인력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50대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
업종 이런 뭐 수치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철강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유통산업이 31.2%, 식음료 29.4%, 운송 27.3%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에 2차 전지 그리고 IT, 전기전자, 제약, 은행 등도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장년층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업별로는요. SK하이닉스가 양 연령대 간 비중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는데 어느 정도냐면 최근 2년간 30세 미만 비중이 15.0%포인트나 하락을 했고요. 네. 50세 이상은 8.2%포인트로 상승을 했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는 경기 둔화로 2차 전지, IT를 포함한 대부분 업종이 신입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참 인력의 퇴직이 지연되며 기업 내 고령화가 가속화했다면서 세대 간 비중이 뒤바뀌는 전환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영화 007 시리즈 보면은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에게 임무 지시하는 이 여성국장 M이 나옵니다. M의 실제 모델, 실제 인물로 알려진 영국 정보기관 MI5의 첫 여성국장이 별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첫 여성국장으로 영국 보안국 MI5를 이끌었던 스텔라 리밍턴이 90세를 이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리밍턴은 세계 최초로 정체가 공개된 여성 정보기관장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007 영화에 나오는 M의 모델이기도 한데요. 네. 영화에는 MI6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영국의 해외정보부문 비밀정보국이고요. 리밍턴이 이끈 MI5는 국내 부문 정보기관인 보안국입니다. 1995년 영화 007 골든아이에 M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리밍턴 임명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합니다. MI6는 계속해서 여성국장이 없다가 올 6월에 블레이즈 매트러웰리가 첫 여성국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별세한 스텔라 리밍턴 실제로 어떤 업적 거뒀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1969년에 MI5에 합류를 해서 국가 전복 음모 대응 및 대테러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장을 맡았던 시기에 아일랜드 공화주의 테러 대응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임 기간에는 조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게 주요 업적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국가기록보관서에 MI5 파일을 공개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가족 간에 일어난 잔혹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지난주에 좀 입에 닿기도 민망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가해자는 별거 중인 이제 50대 여성이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는 50대 남편입니다. 뭐 5년 정도 별거를 했다고 하는데 장소는 이제 강화군의 한 카페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일단 뭐 그 장소에서 결박을 한 후에 그다음에 아마 술을 먹인 것 같습니다. 먹은 상태에서 뭐 일단은 뭐 흉기로 이제 얼굴이나 목을 찌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신체의 주요 부위를 절단해 갖고 범행을 하고 본인들은 이제 사라졌는데 그다음에 그분이 그 결박을 풀고 요행이 그 살아나신 그 사건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이제 기소된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가슴이 좀 떨려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가슴이 좀 떨리는데 자, 집도 아니고 카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배경이 있을까요? 카페는 이제 이 사건의 공범인 사위가 운영하는 데라. 그렇군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제 유인을 하려고 왜냐하면 별거 중이니까 유인을 하려고 사위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위가 운영대로 와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사위가 묻고
그 말하자면 장모죠. 그 장모를 도와서 사위가 결박하고 이제 범행을 하게 된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 피해자는 근처에서 이제 지인의 카페에서 별거 중이니까 머물러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시다시피 뭐 그런 데는 카페촌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딸이나 아들도 아니고 사위가 범행을 도왔습니다. 그 경위랄까요? 사위가 범행을 돕게 된 경위랄까요? 이런 게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켜서 했다. 그 다음에는 워낙 좀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스라이팅, 그 다음에 강요, 거기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좀 묘한 거는 이게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딸이나 그러니까 아들은 이런 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는 보통의 경우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어쨌든 아버지가 아주 못되고 막 집안을 등한시해도 약간 이해하는 부분인데 딸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라고 하나 약간의 유전적 근친정과 연결될 수 있고 한국 사회에 약간의 가부장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는 엄마와 딸 그렇죠. 그런 경우가 공범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위가 돼 갖고 사실 굉장히 좀 드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경찰도 이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뭐 내가 돈을 주겠다는 등 뭐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경찰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가 말하는 장모한테 사위가 일종의 가스라이팅 비슷한 거 당하고 있었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가능성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 뭐 지금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전에 10년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피학대 증후군을 많이 의심했을 겁니다. 뭐냐면 그 보통 이제 그 가정 폭력이나 아내에 대한 학대가 오래 누적됐을 때 급격하게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요 전체들은 이게 피학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한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왜냐하면 그때 10년 전은 이혼이라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고 사회적 인식도 그랬지만은 근데 최근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분들은 뭐 별거한 지도 5년이나 그러니까요. 됐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피학대 증후군으로는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혐의가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이 정도 범죄 저질렀을 때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까? 경찰이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살해 의도에서 살인 미수인데 문제는 이게 참 묘합니다. 제가 이제 법리적으로는 사실 좀 묘한 게 분명히 경찰에선 살인 미수로 이제 송치를 하겠지만은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살해하려고 했으면 살해를 하지. 왜 훼손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고 그냥 남겨두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남은 자기네 범행이 다 까발려질 수 있는데. 까발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결박도 풀고 나와서 스스로 걸어 나와서. 그럼 안 그러면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너무 큰 고통을 주기 위한 거였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요. 그럼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겁니다. 아 그렇게 보면. 그러면 상해죄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게 중상해냐 그냥 상해냐 문제. 이게 참 저녁 시간에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중상해라고 하면 눈이라든가 아니면 뭐 혀라든가 아니면 이런 신체 중요 부위라고 하는 건데 이 부위가 그런지는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린 나이에 있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생식 기능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연배가 있을 경우는 좀 그런가. 그러니까 오히려 출혈량이 적었을 수 있다. 그래서 살아났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상해에 들어가는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그렇게 다 보지 않는 분도 있어서 근데 여러 가능성의 차원이네요. 범죄 혐의 적용은 상해 혹은 중상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참 말씀드리기 뭐한데 절단 부위를 훼손한 것도 이제 모자라 가지고 병기에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심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거기에다 일종의 심리적 고문을 한 거죠. 심리적 고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아니 살해 의도가 없지 않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이게 표현이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일종의 명예폭력 같은 겁니다. 내가 당한 명예에 대한 반명예적인 형태의 폭력 행위다.
나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았으니 너도 명예를 10배로 더 짓밟혀 봐라.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건 부족 사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사실은 좀 부족 단위의 발전이 조금 뒤처진 형태의 농업 국가 이런 데서 많이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날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개념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사회에 나타났다는 거, 우리 사회라는 차원도 이제 볼 수 있지만 그 개인들의 정신 상태도 이제 특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죠. 예. 자, 일단 왜 이랬을까? 이걸 많은 청취자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외도를 의심했다 이런 거고 경찰은 여기에 무슨 경제적 동기가 끼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비중이 커 보여요? 조금 더 봐야 됩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면 되지 왜 이런까지 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아니라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떤 뭐 재산 이런 것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경제적인 이득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살인이라는 걸 전제했을 때 경제적 이득이지만 근데 문제는 그 공간이 사위의 거라면 그러고 남겨두고 오고 어디다가 이제 묻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뻔연히 밝혀질 거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이유들 말하자면 제3자의 개입 이런 것도 포함하는 다른 동기를 한 번 더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왜 장모의 얘기를 사위가 이렇게 들었나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스라이팅도 하시고 피학대 증후군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 간의 심리적인 지배 이런 것들도 좀 작용했을 수도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특히 이런 경우는 친자식보다는 약간 인척 말하자면 사위나 며느리 같은 형태로 연결이 더 많이 되죠. 왜냐하면 심지어 공감을 일으키는 방식의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제 수법이 굉장히 잔인한데 이렇게 이제 신체를 훼손한 뭐 그거는 신체 일부를 훼손한 경우도 있고 막 전체를 훼손한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범죄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10년 전 그 이전에는 이거죠. 이혼한 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옮긴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본인이 맞고 살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 보복 심리라고 할까? 근데 범죄적으로 이건 인정 심리입니다. 인정. 자기를 무시한 거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 심리거든요. 이런 거는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인정 심리라 그러는군요. 네,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공격한 친구를 똑같은 방식으로 또 절단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형태의 그거는 사실 우리가 기록만 보면은 불과 5, 6년 전만 해도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이전에는 남성 중심적인 게 강했던 사회에서 그런 형태가 이제 그거 자체를 하나의 일종의 표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왜 우리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충격적인 사건이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이제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부인이 가장 아파할 부분을 노렸다면 그건 이 사건에서 이런 신체의 어떤 부위를 이렇게 절단한 이런 사건은 그 당사자가 가장 고통을 느낄 거를 노리는 그 약간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명예폭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아픈 핵심적인 트리거를 자극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요새는 잘 안 씁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에는 많이 썼었습니다. 그렇군요. 명예폭력 가장 아픈 트리거를 자극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사건 정황이라든지 어디 구체적 동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조사해봐야 하긴 여기도 아마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돼 있겠죠? 예. 분명히 이제 투입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보통 경찰이나 검사도 거기까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규명하는 것 자체가 형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왜 경제적 동기 뭐 이 정도로 가는데 그 내용의 어떤 구체적인 거로 들어가면은 참작 요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 상태가 너무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참작 요소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물론 그렇게 얘기 쓰진 않겠지만 판사님들은 네. 조금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면 더 파보면 이게 가중보다는 감형 요소가 더 세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검사님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굳이 감형을 검사 입장에서 감형을 하기 위해서 너무 자세히 우리가 수사해 알아봐야 되나 이런 심리도 있어요. 심리도 분명히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해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소의 독점권은 검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족이나 다양한 상황을 봤을 때 적전선이어질까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법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부분 같습니다. 과거 사건하고 이게 뭐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시대적으로는 이게 실제로는 이 사위가 개입했다는 거나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거 지금 상황에서 왜 이런 다른 수단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경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될까요? 여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른 사람, 제3의 어떤 인물 이라든가 제3의 요인에 대한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3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 단계가 되겠죠. 아,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제3의 요인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입니다.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